자, 이제 378페이지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은 여러분들이 자, 바로 저번 강의 두 강의 걸쳐서 뭘 했죠? 주택 임대차 보법을 했죠. 이 주택 임대차 보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상가 임대차 보법에서 반 이상은 공부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 보법과 상가 임대차 보법은 거의 유사한 법률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주택임대차 보법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상가보법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상가보법에 대한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의 목적. 자, 거기 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례 규정을 적음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한다. 이게 목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물론 맞는 걸로는 틀린 문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맞는 문장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법의 목적, 그러니까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이런 법의 목적 같은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유별나게 중개실무 이쪽, 공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쪽에서는 법의 목적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달달달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한 번씩 읽고 지나가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적용 범위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에요. 자, 적용 범위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다. 적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만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동문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배웠던 공인중개사 협회 사무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뭐가 있죠?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 거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만 적용되고 대상이 아니라면 이 상가보법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에 적용되는데, 자, 일단은 지역이요. 서울, 그 다음에 과민,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 이렇게 씁니다. 그 밖의 지역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 빠져나가고요. 자, 과밀억제권역에는 인천도 들어가 있는데, 자, 근데 인천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죠. 광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상가보법의 적용 범위에서 과밀억제 권역에 뭐도 포함됐냐면 부산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요게 부산광역시가 적용 범위에서 보면 과밀억제 권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광역시는 부산 빠지죠. 자, 그리고 그 밖에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그 밖에 적 들어가고요. 자, 그 광역시에 보니까 다른 지역 용인, 안산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건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자, 부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광역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과밀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 서울은 얼마 이하냐면 9억 이하입니다. 9억 이하. 9억 이하에 보증금에 적용되고, 자, 과밀억제 권역은 6억, 그 다음에 9천만 원. 9천만 원 이하에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에 적용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에 적용됩니다. 자, 이 적용되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전화번호 하나 기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969-5437. 자, 9 한번 띄워놓으세요. 까딱 잘못하면 969 하다 보면 9억 6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969-5437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금액이 아니라 환산된 금액이에요. 자, 이 네 가지는 자, 환산 보증금이 적용되는데 환산 보증금이 적용된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그 다음에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자, 보증금 얼마에 보증금 예를 들어서 5억에 월세 4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보증금 5억에 월세 400만 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월세 400만 원, 월 차임으로 곱하면 100 하면 4억이 되죠. 딱 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이하의 보증금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되는 범위가 두 가지가 있고, 물론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됩니다. 당연히 깔세. 그 다음에 또 법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라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렇게 지금 37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증금 규모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 환산해서 그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규정을 이 상가보법 특별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항력하고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계약갱신 특례 규정. 이 계약갱신 특례 규정이라는 것은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이 초과됐다 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 그때도 일단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이라든가 3개 차임 연체식 계약 해지,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 이런 것들은, 자,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규정은 일단 상가보법 특별법에 적용된다. 예외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 규모가 초과됐을 때 상가보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거 여러분들 조심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대항력 부분에서 보니까, 자, 대항력은 대항 요건이 있었죠. 뭐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대항 요건이 있었죠. 대항 요건은 인도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자, 주택은 대항 요건에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 특별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세 개가 있어요. 뭐냐면 농지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세 개가 있는데, 자, 농지임대차가 대항 요건에 되죠. 인도와 그 다음에 시구 읍면장의 확인. 주택은요, 인도와 전입신고. 그럼 상가는 어떻게 된다?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확정일자와 관련된 부분은, 자, 효력 똑같아요. 다만 주택임대차보법에서 제가 확정일자 부분 여러 가지 설명드렸죠. 그 효력이 그대로 상가보법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확정일자 받는 것이 달라요. 자, 확정일자 받는 것이, 자, 주택임대차보법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라든가 법원등기소라든가 뭐 공증사무소라든가 여러 곳이 있었죠. 상가에는 확정일자가 어디 있었냐면, 상가 어디 있었어요? 세무서에 있죠. 자, 그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 자, 양수한 금액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 승계한다. 이게 또 주택임대차보법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서 임대차 정보 제공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주택임대차보법에서도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하면 하라 그랬죠. 자, 상가도 마찬가지로 부여기관, 자, 부여기관이 세무사장입니다. 세무사장에게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정보를 제공하라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은 거였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법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부분이 있었죠. 자,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소액보증금, 그러니까 이건 일명 뭐라 그랬죠? 최우선 변제 있었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소액 임차인 혹은 또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로서 일명 뭐라 그런다? 자, 최우선 변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액임차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없어야 된다. 이건 주택과 같아요. 자, 지역을 보면 서울,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이 있는데요. 자,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자, 여기
상가보호법 적용되는 범위를 잠깐 보죠. 자, 이 상가보호법 적용되는 범위에서 서울, 과밀, 광역 그 밖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과밀에 보세요. 과밀에 보면 적용되는 범위에서 보면 뭐가 있었어요? 부산이 있었죠. 자, 이 부산이 여기 과밀에는 없습니다. 참 뭐같이 법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에는 과밀이 있는데 소액임차는 우선 변제 즉 최우선 변제 범위에는 과밀에 뭐가 없다? 부산이 없다. 그럼 부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광역 여기에 부산이 있죠. 단위 부산 광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부산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과밀역적 원역에 포함됐지만 최우선 변제 즉 소임차는 보증금 우선 변제분에서는 뭐가 있다?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 그 여러분들 조심을 해주시고 서울 얼마죠?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얼마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일단은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밀역적은 5,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1,900만 원을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광역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자, 광역시는 어떻게 한다? 3,8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얼마를요? 1,300만 원을, 1,300만 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얼마를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액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 취지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역 부산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세요.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이 되는데 이 부산이 일단 문제니까 자 다시 과밀역적 원역에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에 있고요? 적용되는 범위는 이 부산이 과밀역적 원역이 있고 그다음에 소액임차 최우선 변제 관련된 부분은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보죠. 이 금액은 자 건물 가액이 얼마 가지고 2분의 1 가지고 자 건물 가액의 2분의 1 가지고 변제를 해준다. 자 건물 가액의 2분의 1 가지고 변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분의 1과 같은 개념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소액임차는 우선 변제 나머지는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 설정이 언제 설정됐냐에 따라서 자 그 설정된 시점에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만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2페이지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된 부분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자 보증금을 자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계속 그 계약은 존속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일단은 뭐 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나가면 자 기존의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기존의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새롭게 어떻게 한다?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주택과 상가가 똑같아요.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일단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384페이지 보면 임대차 기간의 보호 및 계약기 요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임대차 기간 보호 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자 보죠. 농지임대차 보호기간이 몇 년이었죠? 3년. 요거는 이제 농지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 농지법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농지임대차 보호기간은 3년.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은 2년.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은 1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물론 당연히 자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임차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입니다. 누구의 권리예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건 누구의 권리다? 이거는 임차인의 권리예요. 임차인의 권리.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수요 없이 이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거절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계약 갱신 요구권, 자,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이게 문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이게. 자, 거기 보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당연히 주어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가 누구다? 임대인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동사, 주어 동사. 그러면 아니 이게 임대인 입장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 이걸 뒤집어 놓으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 문장이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잡지 못하고 뒤에 있는 내용만 좀 읽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맞는 내용인데 하는 것도 건너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이나 주로 임대인, 임차인과 관련된 부분 말 바꿔서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건은 자,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장에 있는 것을 뒤집어서 한번 설명해. 자, 누가?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자, 이제 밑에 보면 정당한 사유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어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약 만료. 만료 6월에서 뭐예요? 1월 이렇게 되죠. 자,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이렇게 되죠. 자, 계약 만료 1월 전 아닙니다. 6월에서 1월 사이 종료시까지 이렇게도 아니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데 최초 임대차. 자, 이거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뭐해서 포함하여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다? 몇 년 범위 내에서? 자, 이거는 10년 범위 내에서죠. 10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럼 계속 1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하자, 재계약하자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할 수 있죠.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상가 임차인이 들어오면요, 10년 동안은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럼 이제 임대인이 어떻게 돼서 아니 이거 내 재산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쩔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했죠.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절하지 못한다는데 거꾸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보면 일단 보죠. 첫 번째 3개 참여점. 자, 3개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꼭 기억하세요. 2기가 아니고 몇 기다? 3기입니다. 자, 3개 참여하도록 참 연찬 사실인 경우에 그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서로 합의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만약에 합의라는 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틀립니다. 자, 여기서는 상당 보상이 합의가 돼줘야지면 되겠죠? 임대인이 내가 100만 원 줄게 너 나가라 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상당한 보상이 아닐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보다 전대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그냥 고의 과실이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중대한에다 동그라미처럼 보세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했다? 파손한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이 자,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돼 가지고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자, 전부 또는 대부분에다가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대부분에다가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특히 이제 이 조건은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고지했어야 돼요. 자, 이거 2년 뒤에 뜯을 거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자, 다른 법령에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할 때 거절할 수 있다. 자, 거절 사유에서 제가 밑줄 쳐놓은 거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었습니다. 3기, 그 다음에 또 서로 합의, 그 다음에 중대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대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 그래서 그 4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외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된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인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차임과 보증금은 이 법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자, 이 법 규정에 의한 범위. 자, 차임보증금 증액. 자, 감액은 뭐 자유롭게 하시는데 증액에 대한 제한이 있었죠? 100분의 5%. 이 5%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에도 뭐가 있냐면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존속기간은 몇 년? 1년이고요. 1년으로 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인데요. 증액 제한이 있었죠. 자,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감액은 제한이 없고 증액에 대해서 제한인데 증액은 뭐다?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증액,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하고 나서 1년을 못한다라는 것까지 주택임대차법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반적인 재계약과 그 다음에 또 쌍방합의 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재계약과 쌍방합의 시 적용되지 않는데 단 조건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될 때는 이 5%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제한 시 산정률 제한. 자, 연 12%와 그 다음에 또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얼마를 곱해요. 여기는요 4.5를 곱한다. 자, 배수를 곱한 비율은 4.5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택 한번 볼까요? 자, 월차임 전환시 제한이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시 제한 부분에서 보면 자, 주택은 연 얼마에? 연 10%와 그 다음에 또 기준 금리 더하기 몇 프로예요? 3.5%를 더하죠. 근데 상가는 연 얼마와 요 차이점들 여러분 구분해 보셔야 돼요. 연 12%와 그 다음에 또 기준 금리에 곱하기 얼마야? 4.5를 곱합니다. 자, 주택은 10%, 상가는 11%고요. 주택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고 상가는 기준금리에 얼마를? 4.5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금 부분과 관련된 부분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권리금 부분은 당연히 상가 고에 있죠. 주택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자, 주택에서 없는 게 이 계약갱신 요구권. 자, 이 계약갱신 있죠? 이 계약갱신 요구권, 이것도 주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이 없는 것이 바로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권리금의 개념은 어디냐? 권리금은,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권리금은 판례 같은 데서 한번 봤을 거예요. 자,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입니다. 이 금전적인 대가죠.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주거나 임차인한테 주거나 이러죠.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주는 거. 여기서 권리금의 개념에는 뭐도 나온다? 임대인이 나와요. 그런데 권리금 계약을 보죠.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계약을 말한다. 자,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그랬죠. 여기 임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개념에는 임대인이 있는데 권리금 계약에는 임대인이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회수기에 보호하죠. 자, 임대인은 임대차익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켜서, 자, 이제 여기서도 조심할 건, 자, 임대인, 임차인 바꿔서 나오는 거 당연히 조심해 줘야 되고요.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했습니다. 자,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6월부터 1월 사이가 아니란 얘기죠. 자, 6월부터 1월 사이가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종료시켜 이렇게 됐습니다.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알겠습니다. 다만 계약갱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어서 3개 차임이 연체됐습니다. 자, 동의 없이 전대차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서로 합의가 합의 그거는 상관없고요. 자, 만약에 또 목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의 또는 중다가서 파손했습니다. 이렇게 계약갱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거절한 사유일 때, 그럴 때는 이런 계약 권리금에 대해서 받는 것을 방해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약갱 요구를 거절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방해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하는 거죠? 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권리금 부분이 이상하냐면 중개라는 개념이 일단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선하는 행위. 그러니까 누구예요?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 신규 임차인이 되는 사람부터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이건 할래 말고 말래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누가요? 임대인이. 누굴 대상으로 해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상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방해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안 되는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면,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리가 없는 경우. 이거 보니까 일단 누가 데려온 거예요? 임차인이 데려온 거죠. 근데 보니까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좀 자의적 판단이죠. 좀 애매합니다.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 유지하기는 상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자, 숫자가 나오네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뭐예요? 1년 6개월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누가 선택한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자,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방해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해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해해서 임차인이 손해배상할 때 그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어떻게 된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려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거를 잠깐 보면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내가 5천만 원에 권리금 5천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임차를 했습니다. 자, 갑이. 근데 이 갑이 을에게 1억을 받고 이제 나는 나가려고 그래요. 자, 갑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로? 권리금 5천만 원. 자, 이거 보증금이 아니에요.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임차했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자,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임차했는데, 그런데 나갈 때는 얼마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1억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자,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1억이죠. 그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뭐냐? 바로 5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몇 년 동안 5천만 원 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해가지고 나 오늘 분명히 5천만 원 더 받아야 된다. 라고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감정 평가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실적으로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평가한 권리금입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 만약에 감정평가를 하려면 5천만 원보다 어디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종료 당시 권리금 이렇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몇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소하는 신규 임차인 대련자의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거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 강의할 때마다 이게 참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대부분 상가 임대차가 개업 공인중개사, 자, 부동산을 통해서 임차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근데 내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로서 그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권리금 적용 제외,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물론 전통시장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이런 것들은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고요.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권리금 평가 기준 것이 그게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금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이 내용이 기재된 상가금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어떻게 한다?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구분하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대차, 자, 계약기준 요구, 계약기준 특례라든가 차임 연체 해지, 자, 차임 증감 청구, 월참 산정을 제한, 전대차 관계도 준용이 되는데, 근데 권리금 보호는 어떻게 된다? 전대차에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기억 필요 없이 뭐만 기억하면 돼요. 자, 권리금 보호, 이거는 전대차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똑같죠.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딱 하나가 권리금에 관한 분쟁이 상가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